자, 안녕하세요. 오늘 문학톡 사회를 맡게 된 정진경입니다. 첫 시집에서 정원 시집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유성화 평론가의 어떤 말에 따르면 선명하고 절절한 합법이다. 이 절절한 합법이란 말 속에는 시적인 어떤 언술도 있지만 이미지 묘사 이런 측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서사나 산문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서 제시함으로써 시인과 독자가 같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그 내면적인 어떤 심리 세계로 접근하게 되는,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시적 방법론을 썼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두 번째 시집 소리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더 발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시인께서는 현재는 부산 작가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2008년 문학상상으로 등단한 이후에 첫 시집 오 자기 꽃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원 시인이 인사말을 듣고 또 이 독자분 한 분 시낭송을 듣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이신 시인의 어떤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2008년도 등단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3년 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동안 시집을 2권밖에 출간하지 못한 게으른 시인이었네요. 보통은 시인과 평론가가 같이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였는데 일반 이런 그 독자분과 이렇게 대담을 같이 하게 된 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좀 떨립니다. 얼마나 날카로울지. 좀 또 이게 등장해서 제가 또 어떻게 집에 가야 할까 좀 살짝 걱정도 되고요. 네, 하여튼 열심히 찔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다른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문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걸 이 힘으로 해서 좀 게으르지만 또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다 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독자분들이 대담한 데서 저도 떨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째 우리끼리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독자들이 깊숙이 오셔서, 근데 저는 참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학 토크들이 뭐 어차피 우리 같은 작가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자, 신황성하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초설에게 기별을 하였지. 아이가 12해를 잘 넘겨 보리 봉숭아처럼 홍기가 오르니 이름을 얹어야겠다고. 기러기가 남천으로 날아간 지 달포나 되었을까. 새벽녘 습관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발끝이 시렸어. 서리가 허옇게 내렸었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 초설, 자네가 온 줄 알았구먼. 문간 아래 흰 봉투가 놓여 있었지. 구기자를 따라 복령 넘어 맹문동에 거처를 정했단 말은 들었네. 아마 양귀비 입술이 붉어질 때쯤이었지. 여하튼 낯익은 서체에 가슴이 뛰고 목이 메었네. 아이는 자네를 꼭 닮았구먼. 가녀리지만 더운 바람을 품고 있지. 은은한 향내가 천남성까지 이른다네. 천냥금 만냥금인들 다시 살 수 있겠나. 그때 그 밤 그리하겠네. 부용이라 하겠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반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토론이 재밌으려면 제가 하는 말, 제가 보는 어떤 시의 어떤 그 시각들을 무조건
옳다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평론가가 왜 그것밖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뭐 공감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공감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본 시각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느낀 특징 중 하나가 그동안 정원 시인께서는 약간 내면의 어떤 그늘, 어둠, 뭐 상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실존성에 많이 이렇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 세계관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는 약간 시적인 어떤 언술 그리고 약간 산문성이라는 또 약간 서사성 이런 것들이 조금 첨가되면서 정서나 주제가 조금 심화되면서 어떤 그런 울림이나 파장들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인들이 이제 시 세계를 변하는 어떤 방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자기의 기존의 세계관을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험적인 어떤 시를 시도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 전자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원 시인께서 얼마나 더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감출 것인가. 원래 시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문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를 쓸 때는 뭐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어떠든지 하고 싶은 말은 참고 그리고 이미지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시를 읽다 보면 요즘은 다양성의 어떤 시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시인의 어떤 자기 어떤 주관, 전략이 있으면 충분히 소신껏 밀고 나가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원 시인께서 약간 전달하는 측면, 보여주기 어떤 측면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번 시집에 나오는 어떤 뭐 각다기전, 신각다기전 이런 어떤 시들을 보면 또 궁계 일학인가 어떤 이런 시들 좀 약간 이게 짧은 소설 같은 물론 이게 짧은 소설 같은 어떤 느낌이라서 정원 시인이 이야기 자체를 푸는구나 그 어떤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각다기전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 알레고리 상징성 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지만 시인은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냥 저는 참 읽으면서 왜 1930년에 단편문학 전집에서 있던 이런 정서가 느껴지지? 저는 구체적으로 시를 분석하고 한 느낌이 아니고 딱 읽었을 때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신화적 상상이나 기억들이 있는 어떤 이런 시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백석의 어떤 시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번에는 참 어떤 일시집 읽었을 때 다른 어떤 묘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아까도 양력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정원 시인이 이게 약간 이게 전라도의 어떤 특유한 어떤 리듬감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데서는 언어가 오는 언어적인 어떤 환경에서 이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 물론 또 서울에서 태생한 사람들, 자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 다른 시인들에게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슬픈 정서가 강화된 어떤 시적 언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시인이 의도한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인들이 항상 시집을 낼 때는 그냥 내가 50편 써졌네 시집 내야지 이렇게 하는 시인도 있지만 내가 첫 번째 시집에서 한 다른 어떤 본인의 어떤 관심사 어떤 기획 어떤 의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획 의도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는 건데 이번 시집에서 독자들이 조금 이 시집을 통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괄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고 질문지를 보내셨더라고 며칠 전에요. 읽고 좀 웃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세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기획 의도, 시적 언술의 변화, 기획 의도,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시적 언술 변화는 모든 예술가가 다 지향하는 바일 겁니다. 독자적이고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예술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 첫 시집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첫 시집을 묶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첫 시집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제가 습작 시절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첫 시집은 내 습작기를 거쳐서 바로 나오는 시집인데 습작 시절에 다른 시인들의 많은 시를 읽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더 이렇게 갈까? 주로 그 관점에서 많은 시들을 읽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한테 그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낼 때 나는 이렇게 독특하게 나만의 이거지 하고 시집을 묶어서 냈는데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 한 분이 다른 시인의 시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제가 쓴 시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시집, 첫 시집은 그렇게 실패했구나. 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먹기는. 두 번째 시집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어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거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적인 재료를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고 시 세계를 좁혀보고 넓혀보고 키워보고 막 늘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잘한다고 해야 되나? 좀 촉이 남다른 데가 이렇게 언어 뭐 그런 거가 조금 리듬, 언어 이런 쪽에 조금 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제 스스로 좀 아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이야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시로 뭐 저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시를 이제 쓰게 되었어요. 네, 굉장히 제 나름대로 성취감이 컸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대로 각다규전, 신각다규전 요 두 가지는 어떠한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겪고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하자면 고유정 살인 사건, 예, 고유정 살인 사건이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거하고 다르게 제하고 좀 아시는 분 남편분이 그 경찰 간부신데 아주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너무 섬뜩하고 그 방법이 우리가 진짜 그 일반인한테 알리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잔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이런 인간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아니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런 시를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계 일학 골돌과 골몰은 이제 이런 그 낱말의 어감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집착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가면서 좀 이제 해보겠다 이제 이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언술의 변화가 있었고요. 기획 의도라고 하면 글쎄요, 기획 의도하면 좀 긴데 첫 질문의 답이 너무 길어서 그럴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좀 뭐든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어둠에서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못 보니까 저는 소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로 좀
이제 집중해서 들어갔고요. 그런 기획 의도가 있고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어둠, 소리, 그 다음에 직시입니다. 직시. 어둡고 무섭고 어두우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무한하게 상상력이 펼쳐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좀 그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으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어느 정도 잘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각다기전에서 이 각다기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모기 유충 피 빨아먹는 거, 뭐 그런 곤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잔인한 어떤 이야기를 서사하면서 그 어떤 내면에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단편 문학 같은 그런 정서가 느껴진다. 우리나라 1930년대 단편 문학이 뭔가 참 그 문체들이 아름답고 정서가 아름다우면서도 일제 강점기의 어떤 불안한 어떤 정세들이 내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이 제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 문학이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참 옛날에 열심히 읽었던 어떤 그런 책들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기획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둠, 소리, 직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집에서 망자, 죽은 사람들, 뭐 가족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어떤 그런 어떤 인물들이 자꾸 이게 이게 소리하고도 관련된 어떤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불안과 트라우마가 발화되면서 현실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문제와 연결하는 이런 시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보면서 정원 시인은 참 이 첫 시집 도발적이고 발랄하고 톡톡 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사람 내가 잘못 봤구나. 근데 제가 가끔씩 정원 시인 만나면서 억수로 용감하고 씩씩하고 뭐 슈퍼우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눈빛 보면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았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근데 드디어 이유를 알았다. 이 사람 내면에는 분명히 그동안 남에게 모면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구나.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이 주변에 명을 빨리 달리하는 어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시집에서 약간 이제 본인도 산문시나 이야기쇼로 방향을 나가면서 내면에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요. 첫 시집에서는 안 드러내려고 버티다가 이제 두 번째 시집에서는 시인도 한 10년 하고 나면은 내가 못할 소리가 뭐 있노? 뭐 부끄러운 게 뭐 있노? 왜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가족사 부끄러운 거 있으면 말 안 하고 있다가 요즘은 그냥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의 기원이라는 시를 보면 전기초라는 어떤 식물의 형성, 한 잎은 이생, 한 잎은 저성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는데 아마 이번 시집에서의 정원 시인의 어떤 시적 자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원 시인에게 어떤 중요한 화두가 죽음이 아닐까. 이 사람은 아직도 죽음에 대한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현재의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또 그래서 이게 뭐 창고의 문이라는 시에 보면 문을 닫으면 나도 사람이 된다. 결국은 이게 해답을 찾아야만이 자기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이제 소리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주로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집 제목이 소리들이라는 걸 봐서 소리의 어떤 이미지, 청각의 어떤 이미지들이 중요한데 일부에 보면 이 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시들은 소리와 관련된 시들은 대체적으로 죽은 인물들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인물이 시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이유. 결국 이 사람들이 정원 시인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번 시집에서 어둠, 불안, 뭐 직시 이런 거와 관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정의를 내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종교 있는 사람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내세가 없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깨끗이 흙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주의인데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정정현 선생님께서 창고의 문이라는 시를 또 인용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여기 이 부분은 일반 독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시집 중에서 대부분 어떤 분 일반 독자도 아니고 시인이신데 제가 시집을 보내드렸더니 메일이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읽겠어요. 한 게 창고의 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가 손톱을 먹고 자라는 꽃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블리비아테 하고 창고의 문은 같은 맥락의 시입니다. 같은 정서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세 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읽어주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 그 세 시는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겪은 경험과 불편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장도 나오고 하는데 좀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진경 선생님이 질문하신 죽은 인물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 주위에 죽음이 많았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남동생도 일찍 죽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일찍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등장을 많이 하겠죠, 죽음이.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한테는 질문지에는 지금 그게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제 시의 중첩에서 보면 잘 드러나 있죠.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도 아버지였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좋은 아버지였으면 하는 두 개의 그 관점이 빛과 그림자처럼 제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 이제 드러나 있고요. 독립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진폭이 큽니다. 좋을 때는 엄청 또 좋으시고 안 좋을 때는 아주 지옥 바닥으로 떨어지셔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께서 보신 불안이 아마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시가 조금 남다르다,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다 아버지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야기를 죽음에 듣고 보니까 대한 정의? 죽음에 대한 정의.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요 딱히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걸 일단 보류하고 제가 가도 됩니다. 죽음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어서 죽음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티베 사자에서도 있고 우파니샤드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죽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윤회가 되는 것인지 이 집착하면 할수록 이 세계에 계속 머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어떤 답을 얻지를 못해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이거를 하두를 삼을 필요는, 그러니까 내면 속에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양가적인 어떤 그런 감정, 불안, 그리고 그리움도 아버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두 번째 평론가가 이병국 평론가 말한 유년 시절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상상력, 아버지와 유년 시대에 같이 하면 거기에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있으면 아련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불안도 있거든요. 시들에서 그런 시들에서 그래서 어떤 아버지의 영향이 본인이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어떤 시로서 이게 내면의 어떤 심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시인의 분신입니다. 자기가 감추고자 하더라도 어느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어떤 불안, 어떤 이런 시적 정서 때문에 이게 이제 시인도 여기 시인의 어떤 만처풍도라는 어떤 시에서 꼭두선이 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꼭두선이 억수로 빨간 어떤 건데 우리가 왜 또 민중의 어떤 하늘 이야기할 때 꼭두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정원 시인께서는 어떤 내면에 뭐 의도적으로 하늘을 부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불안, 어둠 이런 요소 때문에 저는 하늘의 어떤 아우라 이런 것도 요번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면 뭔가 억울한 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어떤 감정에서 아버지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뭔가 억울했던 게 아닌가. 내 삶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고뇌하게 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였던 근원초로서 그런 어떤 내면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어떤 유년의 어떤 트라우마와 불안이 하나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듯한 느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이병국 평론가가 말한 이러한 상상력은 죽음의 인식과 삶의 생리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화된다. 매우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네. 참 해설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그 트라우마라고 보시고 제 시의 전체적인 그런 어떠한 어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나 불안이 어떤 탈바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고요. 그 제가 물론 뭐 다 누구나 다 조금 유년에 한두 개의 어떤 불편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시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평생 그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첫 등단할 때 시 그 병천 아운의 순대는 국가가 국가로에게 향한 폭력에 온몸으로 항거한 유관순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고 이 시집에서도 첫 시집에서도 저는 간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혜진이 예술이꽃 피었습니다. 이거 성폭력에 희생당한 아이들 이야기고 여기 장미 한 송이 떨어져 있네. 학교 폭력에 희생당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아까 언급한 손톱을 벗고 자라는 꽃에 대한 이야기, 창고의 문, 오블리비아트 이런 것은 성폭력에 희생된 상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뭐 울어라 우크라이나 뭐 이것도 전쟁 이야기죠. 아르페지오, 종이 인형, 전망 좋은 거 또 다른 관점으로 이것도 다 집단이 개인이 행하는 폭력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폭력 이야기고요. 당신의 코사지 우리는 싸게 팔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계가 행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준히 이 시집이 오롯이 이 시인의 그 경험이고 체험으로 국한해서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저의 상상력이고 또 제가 주변에서 듣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분노로 인해서 쓴 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반 독자분들께서는
시집을 읽으면 이 시인이 전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시지만 뭐 구름을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서 좀 다르게 시적 언술의 변화를 가져서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다 사라지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모두가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애잔한 정서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시들이 시인의 어떤 그 체험에서만 시가 서여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낀 것들, 우리가 뭐 하물며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도 쓸 수 있는 게 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를 쓰든 간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정서, 이런 내면이 이제 묻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번 시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려고 나중에 사회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가진 어떤 시들도 있고 또 그런 시들이 참 좋은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시들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다 어떤 내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면과 결부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걸 비판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 개인의 어떤 내면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그 정원 시인의 어떤 시에서 현상의 어떤 본질을 꿰뚫는 어떤 그런 이미지, 견의 어떤 시점, 이런 측면을 느꼈는데 보는 자죠. 어떤 그 사물을 갖다가 꿰뚫어 보고 어떤 그 본질을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그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그 사물이 가진 어떤 그런 본질을 결국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다나 어떻게 그러니까 내면 어떤 심리의 어떤 그런 측면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제 어떤 질문 일반 어떤 독자들이 요즘은 뭐 그 알레고리나 어떤 그 무의식적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도 학교에서 배운 어떤 교과서의 어떤 시들이 틀리네 이런 어떤 시대에 또 정원 시인만의 어떤 이런 시적 구석 어떤 방식, 사물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을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실존,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사실은 이야기시 같지만 사실은 사물시 같지만 다 상징적인 어떤 그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시인의 어떤 시를 보면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독자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제 독자 질문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자적이고 독특한 나만의 시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와 소설은 마르케스의 그 100년 동안의 고독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붉은 수수밭이라고. 근데 원 제목은 붉은 수수입니다. 모옌의 단편 이런 소설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소설들은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경향을 두 소설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아주 그냥 거침없이 막 이 말을 막 이 세계를 막 펼치고 활달한 문체로 해서 읽는 사람이 아주 짜릿해요. 아니 세상에 소설은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이거 거짓말 같잖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구조들이 결국은 가가지고 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장대하게 이 서사를 이끌어 왔구나 하는 딱 집중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좀
나름 시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뭘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는 이 자세를 확 버렸습니다. 그 소설 두 권을 읽고. 아니 우리 뭐 소설도 뭐 있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소설도 이렇게 부황부황하게 쓰는데, 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장르인데 뭐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뭐 이래 써야 되나? 뭐 좀 우리도 막 거짓말 같이 막 한번 쓰고 하고 싶은 말 막 해갖고 대신에 그걸 뚫고 가는 뭐 한 가지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이제 집중을 해서 좀 이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써봤습니다. 사실은 뭐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한 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민대담자 은행나무 독서의 김선희님하고 이제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참 많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몇 개 뺐는데 지금부터 일단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행나무 독서회 회원들이 오늘 와 있습니다. 저희 독서회는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비경쟁 독서 토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 도서관에서 이렇게 행사하시면 앉아 듣기만 하지 나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행사의 큰 제목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이라고 해서 이게 참여했습니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걸로 하기보다 정말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이번 시집을 여러 회원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좋았던 점, 그냥 묻고 싶었던 점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독자의 입장에서 여쭙고 싶은 걸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겹치는 것이 많아서 이미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표현 같은 걸로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도 소리 들이고 사실 시집 전체를 살펴볼 때 소리에 관련된 시행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리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은 기획 의도나 키워드에서 말씀을 해줬는데 저희들 이제 시에서 몇 부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잠기라는 시에서 귀 익은 얼굴로 찾아와 서로 묻는 안부들. 저희들이 낯익다는 말은 자주 씁니다만 귀 익다는 말은 아주 새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귀라는 시에서는 귀 어두운 사람과 귀 밝은 사람 중에 누가 연할까? 이 질문해놨는데 정말 답도 한번 시인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라는 요 시에서 창밖 핏소리를 맛본다.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이 감각과 이 감각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참신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피아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버리고 어둠 속에서 흐물흐물 몸을 키우는 심해어처럼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어떤 것이 하고 싶은 말이었으며 어떤 것이 하지 못한 말이었으며 어떤 것은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각 시에 드러난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한 설명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같은 아까 제가 그 성폭력을 입은 사람의 상처로 인한 그 시를 세 편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가 미안해라는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느 누구나 다 누군가한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주지 못한 말이 있죠. 정말 미안한 정말 내가 누군가한테 뭐 꼭 사랑해라든지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든지 그런 해주지 못한 말도 있고 또 그런 사과나 그런 어떤 표현들을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아주 재치 있게 사용하신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페지오 같은 시에서는 그 부산에서 지금은 사신다고 하니까 부산 말이 아주 익숙했겠지요. 그래도 그 경상도 억양에 맞게 아를 페지오, 아를 페지기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과 관계없이 또 이 소리가 주는 멋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문학 작품에서 지역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읽어본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 안 적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질문을 넉 장을 만들어 왔는데 이미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 90%가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역어가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 속에서 그게 이렇게 발현되어야지 이 지역어를 살려야 돼. 이 지역어가 활성화돼야지 우리 부산 말이 사라지네. 우리 전라도 말이 왜 없지? 이런 강박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어색하게 만들고 더 사라지게 만든다고 봅니다. 역시 우문의 현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회원님이 그 시 낭송 초설에서 멋지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바로 와서 준비한 게 저 정도 실력입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초설에서 같은 작품에서도 아름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작품에 식물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우리가 마치 그냥 일반 단어에서 그런 말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제가 수준 낮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2002년도 월드컵에서 저희들이 4강 신화를 이룬 이후에 그냥 이렇게 세간에 떠도는 장난기로 그랬습니다. 불안할 때는 안정환을 2000수로 먹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안정환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2000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아주 우스갯스러운 그냥 개그 수준이 시인님의 초설에서는 아주 고급진 어떻게 이런 꽃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각 곳곳에 그대로 넣되 전체 의미가 연결되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물 이미지를 쓰시게 됐는지 또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하세요. 제가 상당히 보시기에 좀 육감적으로 보입니까? 저를 상당히 동물적으로 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알고 보면 저 상당히 굉장히 식물적입니다. 저는 물을 좋아하고요, 햇빛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합니다. 그게 또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비를 또 이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그냥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시에 많은 그 페이지를 비로 지금 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이렇게 식물하고 많이 가깝고요. 식물하고 소통하고 식물의 이야기를 듣고 식물의 이미지를 읽으면서 그 이제 식물의 삶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는 솔직히 쓰려고 해서 쓴 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식물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이거 이야기가 되겠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시를 적게 돼서 이게 됐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문제 묻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했었는데 뭉뚱그려져 가지고 그렇다면
창밖 빗소리를 맛보셨다고 했는데 그 창밖의 빗소리는 어떤 맛이었는가요? 참. 조금 예, 창밖 빗소리는 그날 제가 시를 쓰면서 들은 빗소리는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그날 시 쓰면서 들었던 창밖 빗소리는 슴슴하면서 칼칼하면서 따뜻했어요. 슴슴과 칼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거의 역설 수준인데. 아니죠. 칼국수를 연상을 했으니까 면은 슴슴하고 국물은 칼칼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질문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또 시인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많이 나와 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질문 시간을 제가 한 40분, 한 30분 들렸는데 앞에서 너무 중공 많이 돼버렸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사실 시인들은 소리를 듣고 몸으로 맛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콤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씁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시인께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정원 시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조리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나 많이 이야기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평론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시를 꼼꼼하게 읽는데 사회 토론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깊이 읽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어떤 시라면 전망 좋은 곳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를 보면서 정원 시인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어떤 제도라든지 질서를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회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삶은 강요당하고 어떤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틀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존재성을 또 다른 시에서 종이 인형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시인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 좌절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항적인 측면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내면으로 그거를 표현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는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가 또 아까 말씀하신 정원 시인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사실 세계관의 어떤 변화 방법론의 어떤 변화도 가져야지만 세계관의 어떤 변화도 시인은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시인이 항상 자기의 어떤 내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도 물론 이제 A, B, C, D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또 주목해 볼 수도 있지만 또 거시적인 어떤 시각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측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성 시인들은 내면에 좀 많이 치중해 있고 이게 남성 시인들이라든지 남성 소설가들 보면 사회적인 어떤 맥락, 대의명분에 좀 많이 주목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에서 정원 시인께서 사회적인 어떤 상상력,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에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차원이니까 또 세 번째 시집은 세 번째의 어떤 계획이 있겠죠. 두 번째에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상적 리얼리즘 소설을 읽으면서 파격적인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보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런 북토크를 요산문학관에서 했는데요. 그때 또 평론가 분하고 좀 같이 또 토크를 들어주신 분들이 10년 만에 시집 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앞으로 10년이 있다가 시집을 내면
이제 몇 권이나 내겠느냐 살아생전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서 후원을 했어요. 3년 안에 시집을 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음은 3년 만에 꼭 내고 싶지만 약속에 대해서 여지를 딱 만드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집을 내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 2부에 그 말씀하신 이야기 씨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관심을, 특히 이제 시를 쓰시는 분들은 더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 나름에도 그 이야기 시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성취가 큽니다. 저 나름의 독자적인 방법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얻은 시라서 좀 그렇고 그 부분을 조금 심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집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집에서는 뭐 한 너다섯 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 다음 시집에서는 한 10편 이상? 어떤 분은 전체를 다 그런 이야기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네, 그것도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쉬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편 이상 해서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를 계속 심화시켜오라고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또 다음 시집에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 시들 또 새로운 어떤 정서의 이야기 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토론하면서 저도 한 시인으로서 또 열정적인 이런 시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독자님들의 앞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게을러가 되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원 시인께서 본인이 시낭송을 하나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자 시인의 육성으로 시낭송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또 평론가께서도 궁금해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페이지 중첩. 짙푸른 수목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어두워지면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말하는 내게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너는 지금 우울하다고 한다. 그새 밖이 잘 안 보인다고 나는 말한다. 이목구비를 떠난 표정은 눈동자 속의 일렁이고 그 표정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시는데 시원하게 비가 쏟아진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유리창 밖 숲을 바라보며 너는 수목장을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오죽순을 생각하다 이제 괜찮다고 하였다. 나는 산소 앞에 심은 철쭉이 피었는지 궁금하다며 너를 보았고 너는 철쭉을 뽑고 가시 많은 아카시아를 심는 게 좋겠다며 나를 본다. 내가 왼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오른손으로 마시며 내가 오른쪽을 선호하므로 너는 왼쪽을 선호하는구나. 창에 갇힌 너와 비에 갇힌 내가 푸개어져 흔적을 나누는 동안 계속 비는 쏟아지고 나는 비가 오면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털어놓는다. 눈밑이 붉어진 너는 아직도 아버지가 밉다며 고개를 돌린다. 사위는 어둠이라는 천에 덮여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없지만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알 것 같다. 자, 시인의 육성으로 듣고 시인의 어떤 해명을 듣고 들으니 가슴이 더 먹먹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이고 슬픈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문학 톡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시인이 시집을 두 권 가져왔는데 오늘 낭송하신 분하고 질문하신 분